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아직 승부가 끝났습니까?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된 보수, 유일한 대안,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하나된 보수 유일한 대안을 강조하셨는데요. 김진태 후보님도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진짜 사나이가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 마지막으로 태풍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태풍이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공통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마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여러 개 박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없고요.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 바로 잡기 위해 제가 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을 남겨두시고 답변을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영 후보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탄핵에 대해서 사저로 돌아온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라 격을 생각해서 지혜롭게 처리하기를 바라고 또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강조하셨고요. 다음은 이인재 후보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연금 상태입니다. 뭐 도망할 의지도 없겠지만은 도망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쉽게 구속하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영장을 기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마 검찰이 문재인 대선 가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맑은 눈으로 구속 여부에 대해서 바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네, 제가 꿈꾸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4대 비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안보, 법치, 경제, 그리고 공정한 나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안보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자,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예, 저는 우리가 정말 데리고 와야 될, 흡수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흡수통일이란 말을 못하고 그냥 뭐 평화통일이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등통일로 가면은 자칫하면 고려 연방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술핵, 사드 배치 뭔가는 해야 됩니다. 핵에는 핵밖에 없습니다. 다음, 법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형 집행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습니다. 흉악범들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뿜어대는 중국의 환경 부담금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아내겠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안보니 또 법치니 하기 위한 게 우리가 다 잘 살게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기업이 마음껏 활동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10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막 떨어지냐? 규제만 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대체 이 참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페이스북이 왜 미국에서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음껏 이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공정한 나라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 저는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 저거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놈 이번에 대학 보냈는데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대학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알고 보니까 수시의 비중이 70%가 되고요. 내년도엔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입학사정관이 다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대입 전형이 복잡해서 이거는 입시 설명회에 전문가 돈 주고 가서 배워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차등을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사점 제도가 있어가지고 실태를 보려고 했더니 자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래야 공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스쿨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희망사다리, 개천에서 용나는 이런 것 막고 있습니다. 사시, 행시, 외시 존치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3분 약속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제시한 공약, 나는 이게 궁금하다. 질문할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인재 후보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홍준표 후보님 먼저 예, 하시겠습니까? 홍 후보 먼저 하시죠. 예. 사법 시험을 부활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존치. 예. 그러면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를 현재 지금 진행돼서 로스쿨 변호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사법시험 제도 부활하는 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네. 그럼 이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해야지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을 시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그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로스쿨이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또 어렵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없앤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점진적으로 사시가 올해로 이제 끝이 나야 되거든요. 본래 한시법으로 해서. 그래도 이거를 좀 더 두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가보자. 사실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절절하게 이거를 좀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같이 좀 가다가 이 정말 현대판 음서제, 이 로스쿨은 점차 줄여서 오히려 원래대로 복귀를 하는 것을 제 공약으로 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적폐인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인재 후보님. 김 후보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10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 자연적으로 10개, 20개, 30개 생겨나도록 환경을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고요. 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했던 노키아라든지 소니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아주 현대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커 나가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그거를 위해서 나는 저렇게 원칙 없는 세습이 계속되는, 그리고 뭐 이 서민 경제 영역을 침탈한다든지 불공정한 내부 거래가 성행한다든지 이런 재벌의 그 모순 이런 거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말하자면 벤처 이 생태계가 밀림처럼 이렇게 양성이 돼야만 거기서 새로운 강자들이 계속 등장한다. 미국도 전통적인 뭐 GM이나 포드나 ABM이나 뭐 보잉이나 이런 것들은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3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맨 앞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삼성전자를 뭐 불패 이런 그 기업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거를 또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10개씩 만듭니까?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저건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방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 대선에까지 나와서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후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재벌의 폐해 온갖 이런 것을 욕을 하면서 자녀들은 거기를 꼭 들여보내고 싶어 하고 우리의 경제는 처음부터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으로 이렇게 짜여졌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제가 실태를 보니까 중소기업 너무 많은 과보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도 대기업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제도가 250개, 27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으로 가면 250개의 각종 제약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지금까지도 그 기업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그 모든 이런 법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여건만 조성해주면 된다. 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페이스북 주커버그 같은 인물이 왜 없냐. 그래서 괴롭히지만 않고 잘 이렇게 놔주기만 하면 그런 삼성전자 10개가 저절로 생겨날 거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뭐 제가 절대로 재벌 기업 그걸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 기업은 더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경쟁력 갖는 기업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개혁을 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답변은 뭐 필요로 한 말씀 아니신 것 같고요. 김관영 후보님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기업 규제를 풀고 규제 프리존 지역을 중소기업도 만들자 하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재벌 형성 과정을 보면 대기업. 대기업 형성 미안합니다. 대기업 형성 과정을 보면은 그 경제개발 계획에서 또 IMF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대기업이 역할을 절대적으로 한 겁니다. 대량 해고를 막고 그래서 정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커졌어요.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제 정부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정부입니다. 정부 단순한 기업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역할을 정보 특히 정보라든지 해외 관련은 제가 투자 유치를 해보니까 많은 기업을 해외 기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 하면은 기업을 대차 대조표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가 되면은 상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해서 이익이 되면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은 수도권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방에도 들어오는 이유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한 번 기업이 잘못해도 갖고 있는 땅값이 오르면은 엄청스러운 또 이익이 생기는 그런 측면을 제가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좀 제가 얘기하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런 걸 좀 조정을 해서 하라는 거지. 이거를 대기업을 뭐 규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네네. 현재 뭐 수사가 되고 막 이래 기업을 잡아놓은 그런 것은 좀 삼가하고 네네. 기업에 좀 인센티브를 줘서 그 돈이 산업 자금으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죠. 네. 정말 대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내 유보금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를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거로 제가 봤는데요. 세금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조 이렇게 강성이지 세금 너무 많지. 이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기업을 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제는 이제 또 둘째 문제로 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법인세를 막 올리겠다고 지금 저 좌파 후보들은 막 그렇게 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다 내리려고 미국이 우리보다 법인세가 더 많아서 뭐 45% 정도였다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3분의 1로 싹둑 내리겠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높은 정도 수준인 그 한 25%까지 되는 그거를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하는
아주 희귀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부는 어디서 저절로 막 나오는 것처럼 저는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복지 막 퍼주기 뭐 이런 거 마음껏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 벌 구멍은 쫓아다니면서 막고 있어요. 우리들이 아니라 좌파 이런 분들이. 이거는 정말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홍준표 후보님 질문 다 추가 하시겠습니까? 정책질이 안 하고 딴 거 물어봐도 돼요? 리더십 검증 때 그러면은 먼저 질문권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인재 후보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예, 뭐 저도 리더십 그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 김관영 후보께서 이 정책과 공약 네, 한 번 더. 하시죠. 국가 안보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소신이 있고 또 원칙을 지키는 그런 김진태 후보님 아주 훌륭한 그런 젊은 지도자로 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아마 시끄럽습니다. 또 국제 중국과 미국 관계 이런 경제 보복이 오느니 또 미국이 이제 한미 기조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게 있는데 현장에 저는 직접 있었습니다. 도지사로서. 네. 성주가 우리고 또 후보님 고향도 성주잖아요. 어떻게, 예, 그런데 이제 또 김천이 또 되고 이래서 여행 지역으로 해서 사드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결정을 하여튼 조기에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또 야당 후보는 많이라고 그러면 드러났는데 그 이후에 지원책을 좀 근데 사드를 했다 이제 전부 기피 시설인데 했으니까 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책에 대한 질문이시죠? 예. 예, 시간이 모두 끝나서 김진태 후보님 아주 짧게 네, 사드 정말 제 아버지 고향이기도 하고요. 지사님 그때 고생 많으셨는데 그렇게라도 서로 타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서로 자기 집 안방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나라가 굴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양보를 해주신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김진태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검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께 먼저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뭐 토론 과정에서도 내가 쭉 좀 느꼈고 밖에서 이제 평도 들어보면 이제 마지막 친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친박. 그걸 갖다 요즘은 골박이라고 합니다. 골수 친박이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던데 또 한 곳에서는 그 너무 극우 시각이 아니냐. 마지막 친박 골박이라는 그 골수 친박이라는 거기 이제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한쪽에서는 너무 극우 시각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의 이념적 좌표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뒷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수 우파의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우요? 이거는 무슨 저 좌파들이 저한테 저를 흠집내려고 보통 이제 쓰는 말인데요. 제가 무슨 항공기 뭐 어디 납치를 하자 그랬습니까? 무슨 인종 폄하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항공기 납치는 옛날에 그건 테러리스트지. 검사 생활할 때 무슨 뭐 고문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좀 어떻게 저러냐 해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친박에 뭐 이제 하도 이름도 많은데 이제 골박까지 이제 나온 모양인데 그 뭐에 무슨 박 붙이는 거는 이제 우리 없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박이 권력자라야 뭘 붙이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놀리는 말 이제 하지 마시고요. 민간인으로 가셨다가 이제 영장까지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가련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전혀 없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박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는 MB 대통령이었는데도 그때도 열심히 싸웠고 항상 그런 자세로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인재 후보님. 예. 김 후보님은 흡수 통일하고 자체 핵무장 주장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네. 토론해 보시죠. 네. 우선 북한 핵
보유 인정하십니까? 뭐 안 하죠. 안 하죠. 그쵸,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북한 방법이 핵은 없다 지금 생각하죠. 그러니까 북한 핵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폐기시켜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을 지금 들고 나오면 오히려 북한 핵을 정당화시켜주는 거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 그걸 포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 예, 안 하니까. 아니지. 무조건 지금은 북한 핵을 드러내는 노력을 해야지.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핵 보유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후보님, 안 되지 그러면 않습니까? 드러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스스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 폐기하는 거, 아니면은 가서 강제로 파괴시키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아니 그 뭐 꼭 그런 것만 네. 있는 건 아니죠. 북한 내부의 정세가 급변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와해된다든지 또 이렇게 뭐 개방 개혁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은 북한 핵을 드러내야 되는데 집중해야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겠다 이리 되면은 북한 핵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준다. 그래 그 점을 제가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 통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독일 통일이 흡수 통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겉으로 보면은 서독 기본법 아래 말하자면 독일이 연방제니까 동독의 그 6개 란트를 부활해 가지고 서독 연방 공화국에 이렇게 갖다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흡수 아니냐 이런데 사실은 동독 그 공산당 체제가 와해되고 나서 동독 주민들이 자유투표 해가지고 의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다 의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민주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고 통일 이후에 동독의 몫은 다 동독 주민들의 것입니다. 절대로 서독이 거기 뭐 들어가가지고 뭐 점령하듯이 이렇게 안 했다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걸 나는 합류 통일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 생각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뭐 아주 다른 나라의 이 법제까지 워낙 정통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동서독 통일에 당시에 서독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저쪽 체제 동독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그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뭐 그렇게 연방 의회를 구성하고 한 것은 좀 그런 절차적으로 그런 모양을 갖춰서 갔던 것뿐이지 자신감을 가지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어떻게든 끌어올려는 실제적인 그런 노력을 했고 결과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거기와 우리의 또 가장 큰 차이는 당시 그 서독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종북 좌익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갈 길이 더욱 멀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용어를 쓸 때 뭐 흡수하면은 뭐 예속적으로 또 우리가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연상이 되니까 그런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통일 추구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인재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아주 일문일답식의 그런 검증이 있었고요. 김관영 후보님 리더십과 관련해서 또는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해주시죠. 정치 노선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진보냐 보수냐 이거는 이념이 아니고 노선입니다. 노선. 우리나라의 이념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렇죠. 정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치가 우리나라의 이념입니다. 그 점이 자꾸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근데 골박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또 그런 용어도 있구나. 또 이렇게 뭐 양박 또 뭐 참 뭐 이 사연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계파 어떻든 본인의 관계없이 계파 청산을 하자 하는 것이 한국당의 기본 기조입니다. 이인재 후보님과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노선도 선명하고 또 원칙을 지키고 손을 보도록 그런 면에서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이전에 통합을 해야 되고 또 정치를 다시 섞어서 이제 반 문재인 반 패권주의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김진태 후보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통합에
통합의 가치를 뭐 내려온 건 아닙니다만은 현장 정치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대선을 우리가 좌파에 넘겨주지 않는 그런 단일 후보로 통합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다른 당 후보들하고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는 좀 이르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어떤 제가 뭐 친박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계파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태까지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싸워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굴레가 씌워진 것 정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빚을 진 것도 없고 그냥 오직 이 젊음과 소신, 용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원칙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합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뭐 질문하시게 통합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표를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통합은 곤란하지 않냐. 원칙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서 국민들,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태 후보의 정책과 리더십 검증 모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김진태 후보에게도 30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정말 좀 제대로 된 나라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탄핵이 됐는데도 끝까지 따라가서 거기를 꼭 구속까지 시켜야 되는 있고 이런 사회 이렇게 가야만 되겠습니까? 좀 상식이 통하고 공정하고 양쪽에 너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좀 그런 따뜻한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께서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준비한 게 많은데 위안부 예. 이게 글쎄요 이거는 정말 그러네요. 저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감성에 호소해서 뭐 이분들을 팔아먹었니 뭐니 하는 거는 좌파의 논리예요. 지금 우리 후보님은 바른정당 후보로 나오신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또 워낙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도 이 돈을 이렇게 받고 합의하도록 한 거는 뒷거래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거 정말 지금 대통령 하시겠다고 나온 후보께서 바로 이전 정부에서 어쨌거나 어렵게 국가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한 거를 가지고 뒷거래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지금 박근혜 정부를 다 정말 뭐 부인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정말 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난 정부에 한 거는 더군다나 외교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해야 국가 간의 이런 협약이나 이거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그 뭐 제가 이 한정된 시간에 다 말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얼마나 그 또 애로사항이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합의를 하고 정말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이걸 한 마디로 뒷거래다 조금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논리를 좌파 논리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데나 좌파 논리 갖다 댄다고 해서 그게 좌파 논리가 아닙니다. 우파들이 그거 다 찬성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에? 그걸 어떻게 좌파 논리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그거 아무데나 갖다 대면 그게 다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까? 또 이거는 국가 정신의 문제입니다. 나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에? 다른 거는 협의하고 합의하고 하더라도 독일의 제노사이드에 버금가는 유대인 학살에 버금가는 그런 일을 반인류 범죄를 합의를 해주려면 현재 독일이 어떻게 유대인 학살에 대응을 하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지도자들이 반성을 하고 독일 내에서 어떻게 지금 반성의 분위기가 있느냐 그걸 다 보고 해야지. 30초 지났으니까 하나 예. 그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그거 나는 그걸 갖다가 아무데나 여기도 좌파 논리 되고 저기도 좌파 논리 되고 근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것이 좌파 논리라는 거는 뭐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역사적 경험적으로 일본을 자꾸 그 친일파, 우파가 친일파라는 것에 색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동안의 오랜 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국가 간의 뭐 협의 이런 것을 좀 너무 쉽게 이렇게 폄훼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답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거는 조금 이렇게 과하게 했다는 거를 좀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이 좀 보면은 좀 저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너무 능수능란하세요. 다 끌어안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 토론에서 국가보안법 그거요. 지난번 2007년 대선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반국가 단체 그 조항을 폐지하는 게 어떠냐.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시 그 당이 우리 맨날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당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박근혜 후보가 아니 그거 저 국가보안법 반국가 단체 조항 그거 있어서 불편한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게 다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후보님께서는 별로 그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뭐 이런 분들이 다 바꾸려고 했다. 그럼 완전히 반대로 이 답변을 어제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내가 참 그걸 또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TF 팀장이 저였고 김기춘 실장, 김용갑 위원, 소위 우리나라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그 다 같이 있었습니다. 최병국 그 대검 공안부장까지 하신 분이 그 사람들하고 다 합의된 안을 대표한테 준 겁니다. 예? 대표한테 줬는데 그 당시에 지금 열린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그게 철회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던 것이지. 지금 박근혜 대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동 가서 그걸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다 시간이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경선 현장에 때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기록에 알지. 다 나와 있던 거고요. 예. 그거 이것도 말할 시간이 없나요? 잠깐. 예, 지금 10초. 시간이 어쨌든 간에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둬도 될까요? 이거 꼭 막아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싸워왔을 때 다른 분들 다 어디 계셨습니까? 원칙과 용기와 소신의 아이콘이 꼭 해내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이런 정말 기성정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애국 보수 우파의 세대 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김진태 후보 말씀 마무리